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Why is Spatial Reasoning Hard for VLMs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VLM이 왜 공간적인 추론을 잘 못하냐에 대한 걸 좀 어텐션 메커니즘과 좀 엮어서 분석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은 ICML 2025년에 억셉됐고, 이제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이제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에서 이제 PhD 3년차를 진행 중이신 분이고, 과거부터 계속 LLM이나 VLM에 관련된 연구를 쭉 진행하셨고, 이번에 ICML에서는 이제 그 VLM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이 연구를 같이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논문 순서를 따르려고 하는데, 논문이 분석이 좀 위주인 논문이다 보니까 따로 그 익스페리먼트가 있지는 않고, 이제 구간별로 좀 의문점이나 좀 검증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마다 실험이 추가가 되는 식으로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일단 인트로덕션은 좀 평소보다 간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평소랑 비슷한 포맷인데,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에서 어떤 물체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면 거의 매우 높은 확률로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뭐 양초나 책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좀 이런 VLM 리즈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그 이런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초를 기준으로 책이 어딨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높은 확률로 VLM이 이제 잘못된 결과를 내뱉는 거죠. 이게 비하인드가 맞지만 레프트라는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페이셜 공간적인 추론을 왜 못하냐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좀 애초에 VLM이 학습을 할 때 이런 스페이셜 릴레이션십 같은, 그러니까 공간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추론을 제대로 못할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VLM 모델 내부에서 좀 어텐션 메커니즘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일단 논문에서는 그 VLM 모델로 라바라는 모델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구성인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바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아키텍처 구조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 텍스트 데이터는 이제 텍스트 토큰으로 변환이 되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패치 단위로 나눠져서 그 사이즈를 이미지 그 텍스트 토큰이랑 같이 맞춰준 다음에 그 가운데서 저렇게 각각의 사이즈가 맞는 그 이미지 토큰과 텍스트 토큰이 컨캣이 된 상태로 그 랭귀지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그 리스폰스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살짝만 좀 더 깊게 보면 이제 그 비전 인코더 같은 경우는 그 흔히들 사용하는 그 클립에서 이미지 인코더로 사용하는 VIT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LLM용으로 학습된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이제 출력 토큰, 이 다른 토큰들에 대한 어텐션을 계산을 할 때 이 어텐션 값이 그 텍스트 그 토큰에 몰리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이제 스페이셜 리즈닝이 VLM에서 왜 안 되냐부터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데이터셋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건데, 여기서 사용한 왓썹 벤치마크라고 해서 이런 스페이셜 리즈닝과 관련된 데이터셋들을 모아놓은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세틱 데이터와 리얼월드 데이터를 같이 제공하는데, 이제 신세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정된 환경에서 위치 관계만을 표현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드 A라는 이 데이터셋은 큰 물체, 그러니까 책상이라는 큰 물체와 컵이라는 작은 물체 간의 위치 관계를 저렇게 온, 언더, 레프트, 라이트의 4가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구분된 데이터셋이고, 이제 컨트롤드 B 같은 경우는 같은 포맷인데 이때는 이제 테이블 위에서 작은 물체들 간의 위치 관계를 이제 그 위아래 대신 앞 뒤에 옵션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신세틱 데이터고, 이제 리얼월드 같은 경우는 흔히 사용하는 그 MS 코코 데이터셋을 가공을 해서 이제 코코 1과 코코 2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코 1과 2의 차이는 결국 이미지와 함께 캡션이 제공이 될 건데, 이 캡션에서 타겟이 되는 객체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VG 같은 경우도 코코와 마찬가지로 그 비주얼 게놈이라는 아웃도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VG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앞에서는 다 옵션이 4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뒤 상하 좌우까지 4개, 6개의 옵션에서 결과를 추출하는 걸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인풋 이미지가 있고 인풋 그 퀘스천이 있을 때 그럼 그 퀘스천에 대한 답변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셋 별로 이런 질의응답을 계속 수행을 했을 때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트랜스포머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 토큰과 텍스트 토큰의 개수 비율 그리고 이제 실제로 추론을 했을 때 그 추론한 그 아웃풋 토큰이랑 그 나머지 그 토큰들 간의 어텐션 비율을 이제 비교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는 빨간색, 텍스트는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왼쪽이 인풋으로 들어간 텍스트 그 토큰의 개수 그리고 오른쪽이 어텐션 비율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미지 토큰이 입력으로 들어갈 때는 거의 90% 정도 비율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결과를 추론할 때는 거의 90% 정도의 어텐션 스코어가 텍스트 토큰에 몰려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냐면 결국 이미지가 같이 입력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VLM 입장에서는 그 텍스트에 들어있는 그런 정보만 가지고 추론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스페이셜 리즈닝이라는 결국 이미지 상에서의 객체 간의 위치 관계를 인식해야 하는 그런 태스크에서 VLM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험을 한 게 그렇다면 그 결과를 추론을 할 때 이미지 토큰에 가해지는 그 어텐션의 값 자체를 키워버리면 그러면 추론을 할 때 이미지 토큰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할 거니까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축은 그 어텐션에 더해질 그 상수값을 말하는 거고 Y축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직 데이터인 컨트롤드 A와 컨트롤드 B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단순히 이제 이미지 토큰에 대한 어텐션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좋아지진 않는다.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서 이제 논문 저자가 얘기를 하기로는 결국 아무렇게나 이미지에 대한 어텐션을 키워봤자 그건 의미가 없고 결국은 좀 고려를 해야 할 게 그 이미지 상에서 그 어텐션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험에서는 이제 방금 전에 테스트를 할 때 리즈닝을 성공했던 케이스와 실패했던 케이스를 나눠서 각각에서 그 이미지 어텐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각화를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석세스 케이스인데 여기서 성공한 케이스에서 라이트라는 답변을 했을 때 실제로 그 트랜스포머의 중간 레이어에서 나온 어텐션 분포를 보면 실제로 오른쪽으로 그 어텐션 맵이 치우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페일러 케이스의 경우 언더랑 프론트라는 답변을 냈는데 이 답변과 유사하게 이제 실제 어텐션 맵도 그 언더랑 프론트에 해당하는 영역에 좀 더 그 분포가 치우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미지상에서 어텐션 분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리즈닝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AUROC라는 매트릭을 사용을 했는데 일단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보면 그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리즈닝을 하면 특정 레이어에서 그 리즈닝 결과에 대한 그 출력 토큰에 대한 어텐션 맵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 상에서 타겟 객체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계산을 하면 그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 그 바이너리 마스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마스크는 이제 어텐션 맵과 같은 사이즈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어텐션 맵과 그 바이너리 마스크를 가지고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결국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높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이 객체의 위치랑 실제 어텐션 되는 그 맵의 분포가 좀 겹쳐 있는 영역이 많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밀러리티 스코어는 그 리즈닝한 데이터별로 계속 나올 거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모이면 여러 스레시홀드에 대해서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이 ROC 커브를 계산할 수 있고 이 ROC 커브의 면적이 AUROC라는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UROC는 1이 되면 가장 좋은 거고 이 논문에서는 최대 0.94까지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ROC 커브를 직접 보여주진 않고 그 실제 평가했을 때의 결과 분포랑 AUROC 스코어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X축은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되고 그 Y축은 샘플의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실패한 샘플이고 그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그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트랜스포머의 17번째, 18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낮은 쪽에서 이제 실패한 샘플들이 분포해 있고 오히려 시밀러리티가 높은 쪽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그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이 시밀러리티 스코어가 높다는 게 결국은 어텐션 맵이랑 바운딩 박스 간에 그 좀 더 많은 영역이 겹쳐 있다라는 거고 그 많은 영역이 겹쳐 있을 때 성능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결국 어텐션 분포가 그 타겟 물체에 좀 더 어텐션이 돼 있을 때 그 리즈닝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레이어 그 중간 단계의 레이어에서만 테스트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들어간 이후 좀 순차적으로 레이어를 거침에 따라서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같이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AUROC 스코어를 비교를 한 거고, 이제 왼쪽은 이제 각 레이어별로 그 출력 토큰의 어텐션이 이게 이미지랑 텍스트에 어떤 비율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좀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초반 같은 경우는 일단 유일하게 그 이미지 그 토큰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가 그 텍스트 토큰보다 더 많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사실 처음에 설명했던 게 결국 인풋으로 들어간 이미지 토큰의 비율이 거의 90%에 가깝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결과 그 실제로 초반의 레이어에서는 이러한 양 때문에 결과가 그 이미지에 대한 어텐션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때의 AUROC 스코어는 거의 0.5, 그러니까 ROC 그 커브가 직선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시점에서의 어텐션은 크게 리즈닝에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반 단계에서는 결국 AUROC 스코어가 가장 높고, 결국 이 시점에서 그 이미지 토큰에 가해지는 그 어텐션 분포가 그 리즈닝에 좀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선 AUROC 스코어가 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고, 오히려 이제 텍스트 어텐션 스코어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거의 마지막 후반부로 가면 그 어텐션이 거의 텍스트 토큰에 몰리다 보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어텐션이 분포하는지는 크게 그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타겟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에 대한 어텐션 분포가 좀 더 정확하다면 이제 리즈닝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가설을 이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토대로 그렇다면 이제 이 이미지에 가해지는 이 어텐션 분포에 템퍼러처를 추가를 하면 좀 동적으로 이제 성능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트랜스포머의 성능을 개선한 걸 스케일링 비즈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이 위쪽이 이미지 토큰인 경우에만 알파 값을 곱하는 형태로 어텐션 분포를 추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이 템퍼러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 값이 1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미지에 대한 어텐션 분포가 좀 더 스무딩이 되는 거고, 알파 값이 크다면 샤프닝이 되는 것을 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무딩이랑 샤프닝이 어떤 의미냐고 하면, 스무딩 같은 경우는 그 원래는 특정 영역에만 모여있던 그 어텐션 그 값들이 좀 더 이제 넓은 이미지 영역으로 좀 퍼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샤프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모여있는 그 특정 영역에서의 어텐션이 좀 더 집중적으로 어텐션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이제 알파의 범위를 0.5, 0.8, 1.2, 1.5, 2.0에 5개로 설정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성적이 가장 높은 알파 값에 대한 결과만 이제 테이블에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왼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왓츠업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고,
오른쪽은 비주얼 스페이셜 리즈닝이라는 추가적인 벤치마크를 사용해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그 왓썹 벤치마크 결과에서 이제 신세식 데이터와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알파 값의 경향성이 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세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알파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그 어텐션 분포가 스무딩이 될 때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경향성이 있었고, 반대로 리얼월드에서는 알파 값이 1보다 클 때 그 성능이 좋아지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는 이제 신세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결국 VLM이 학습을 할 때 사용한 데이터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VLM이 모를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를 unfamiliar 데이터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unfamiliar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모델 자체가 어디에 어텐션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스무딩을 해서 좀 더 넓은 영역에 어텐션이 되는 게 더 유효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알파가 리얼월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VLM이 학습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가 다소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도메인도 좀 더 가까울 거니까 이걸 패밀리어한 데이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패밀리어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어디 어텐션 해야 할지는 학습이 다 돼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그 어텐션에 집중을 할 수 있게 샤프닝을 하는 게 유의미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패밀리어한 데이터랑 언패밀리어한 데이터가 이게 신세틱이랑 리얼에만 좌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데이터별로 그게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좀 더 데이터별로 어댑티브하게 이런 템퍼러처를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실제로 이것은 이제 태스크별로 어떤 옵션이냐에 따라서 이제 템퍼러처와 성능, 어큐러시 그리고 컨피던스 스코어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컨피던스 스코어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최종 결과를 뽑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의 확률 분포 중에서 선택한 이제 결과에 대한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이 템퍼러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템퍼러처가 1인 오리지널 VLM에서의 결과를 보면 오른쪽에 컨피던스 스코어의 그래프를 보면 레프트랑 라이트의 경우에는 컨피던스 스코어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이제 온이랑 언더의 경우에는 컨피던스 스코어가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피던스 스코어가 높은 레프트와 라이트의 경우에는 그 템퍼러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성능이 더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반대로 컨피던스 스코어가 낮은 언더와 온 같은 경우는 템퍼러처가 낮을수록 성능이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이 결과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패밀리어와 언패밀리어랑 매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논문에서는 이 컨피던스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제 템퍼러처를 낮출지 높일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컨트롤드 B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unfamiliar question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on이랑 under 그리고 left와 right를 각각 unfamiliar랑 familiar한 태스크라고 구분을 했을 때 이제 템퍼러처를 각각 낮추고 높였을 때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지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C는 unfamiliar한 질문에 대한 분포의 변화인데, 왼쪽은 기존의 템퍼러처가 1인 경우이고 오른쪽은 템퍼러처가 0.5로 낮아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타겟이 머그인데, 결국 실패한 케이스에서는 전체적인 어텐션의 분포가 머그컵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영역에 모여있고, 머그컵에 대한 어텐션이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그러한 유사한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알파 값을 낮춤으로써 좀 더 넓은 영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어텐션 되는 영역 중에 머그나 리모컨에 어텐션이 되는 패치들이 생겨서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패밀리어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패한 케이스에서 템퍼러처를 2배로 늘렸을 때 기존의 어텐션 분포가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 타겟으로 잡아야 하는 객체에 대한 어텐션이 커지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어댑트 비즈라는 방식으로,
결국 여기서는 컨피던스 스코어를 기준으로 컨피던스 스코어가 그 스레시홀드보다 작으면 템퍼러처를 낮추고 높으면 템퍼러처를 높이는 방식으로 어댑티브하게 템퍼러처를 조절해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피던스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해서 원래는 템퍼러처가 1인 상태에서 그 트랜스포머를 VLM을 한번 리즈닝을 하고 그때 나온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템퍼러처가 반영된 상태로 리즈닝을 한번 더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면 그 리얼월드에서는 그 스케일링 비즈와 거의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실제로 그 신세틱 데이터에서는 성능 향상이 37%까지 나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일단은 그 VLM이 왜 스페이셜 리즈닝을 못하는지에 대한 좀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스케일링 비즈나 어댑트 비즈 같이 좀 동적으로 그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했다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이라고 하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댑트 비즈는 추론을 2번 해야 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태스크 자체가 단 하나의 그 아웃풋 토큰이 있어야 추론이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복잡한 질문이나 뭐 자연어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좀 그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